이게 저 푸른나무 재단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이름을 폭력을 빼고 그냥 푸른나무 재단으로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더 넓히신 넓고 거군요. 예. 문화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로. 지금 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사안 처리 절차 먼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똑같이 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재단 활동 이전에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아 예. 원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통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이 저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셔가지고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고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을 하셨어요? 어우. 어우, 이 삼성전자 입사했다가 비서실 가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고 중국이 우리가 92년도에 국교가 소개됐어요. 그렇죠. 예. 85년도에 홍콩에 둥지를 틀고 중국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그 기여를 했죠 우리가. 큰 시장의 이런 중책을 맡으신 거는 그만큼 이 사실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신망을 좀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홍콩 법인장이 입사 10년 만에 되셨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진급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유능하고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 아니지만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홍콩 법인장이 되시죠. 나름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책임은 끝까지 완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 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드님께서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뭐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부모로서 힘든 일인데 그리고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또 죽은 게 아니라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가 떨어져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묻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그게.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고 또 혼자 거리에 내보내기가 불안해진 우리 사회. 여기에다가 이젠 학생 폭력 행위까지 그 그렇지만 심각성을 정작 더해가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은 그보다 실제 폭력은 더하다고 말합니다.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베이징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어쩐지 잠이 안 오고 밤에 새벽에 어찌 감이 상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여보 대은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오는데 저는 그때 이 호텔이 폭파돼 버린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침통한 슬픔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오후에 그 영안실로 돌아와서 그때도 왜 우리 대은이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몸을 2번이나 자기 몸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영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원통하고 한심하고 내 스스로 그 죄책감
회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회사 일에만 몰입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이 뭐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출장 기내도 그날 6월 6일이었어요. 95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출장 가요.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5층에 불러서 대현아 아빠 뭐 좀 갖다 줄래? 그런데 대현이가 그걸 갖고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 힘내.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갔고 나중에 돌이켜 그걸 짚어보니까 우리 대은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밤에도 6월 8일 날 대은이가 투신을 했는데 6월 8일 날 낮에는 자기 엄마가 수퍼를 보는데 수퍼를 찾아와서 엄마가 물건 산 것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놔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자기 나름의 효도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했고 모든 신변을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고 일기장도 정리되고 노트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진짜 비통한 그 마음, 무엇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가라는 그 통안의 슬픔이 늘 깔려 있었죠.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연아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태연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5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대현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풀려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영안실에서 그 때린 가해들이 나타나서 대현이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구나.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행포해를 부렸고 그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그 대현이가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로 계속 문자가 와요. 천사야 잘 가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그 문자가 끊임없이 몇 달을 왔어요. 그래서 대현이가 그 폭력을 쭉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급생한테 그 폭력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실을 진실을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말했다가나 선배들한테 더 힘들까 봐 무서워서. 그 가해자들은 그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또 그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걔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친구분들을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발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해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이게 너무나 한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 있다가 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이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뛰어들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게 신문의 한 페이지에도 한 소년이 몸을 던지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YMCA에다가 그 전화를 받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YMCA에서는 엄청난 그 전화가 뭐 쇄도를 했고 YMCA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88 올림픽도보다 더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5분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다도 맡길 수 없고 경찰한테도 이걸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우자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시민 모임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푸른 나무 재단의 전신이 됐고 상담 기법도 없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 뽑아서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근데 사실은 학교가 학교 폭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발벗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교육청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자고 약속하면 약속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은 그냥 외출을 해야 한다고 나가고 회전의자를 빙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팠고 내가 속으로 당신들 벌 받는다. 당신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꼭 참고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은 아버지로서 그럼 내가 그럼 내려놓으면은 나는 뭐냐. 그런 어떤 의무감, 그런 책임감 아무리 힘들다고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게 들끓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 시청 앞, 서울대학교 거리 47만 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하니까 10개월 후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어요.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군요. 예, 그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2004년에 제정됐어요. 야, 이것을 그 오랜 동안 그 노력을 하셔서 2004년에 네. 이 법률이 드디어 이제 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 운영도 이제 저 사비를 들여서 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셨고 어떤 교육 당국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키고 네. 여론을 조성하고. 야, 이게 참 그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2011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대구의 권모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권모군이 유서 5장을 남기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그 유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와서 당시 총리가 나서서 특별 담화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비로소 그 법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에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래에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있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해야 맞습니다. 되지 네네. 그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혼자 마라. 해결하려고. 혼자 해결할 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손을 내밀어라.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1588 9원의 8이에요. 9원의 8 도와준다는 9원의 8 9128이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동안의 공로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건지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 좀 뜻밖의 그런 큰 상을 받고 네. 뭐 훈장도 받고 뭐 인수장도 받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런 걸 지켜보고 묵묵하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막사이상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그 뒷산을 쭉 걸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y son is smiling at me from heaven.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재산도 재단을 유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8번쯤 다녔나? 전세로 이렇게 다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내가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건물을 아예 내놓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 아내하고 좀 딸한테 엄청 미안하지. 보통 미안하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상속 포기 각성 딱 내놨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아빠가 하신 거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 보면 난 아들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힘내자. 나중에 널 만날 때 네가 날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드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 아빠가 회사 일이라든가 나만 알고 잘못했은 것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너 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그랬으니 네가 조금 이제 날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세계를 유랑하며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여행지를 담아내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그리고 원지의 하루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예, 준빈 씨.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의 이원지라고 합니다. 야, 곽프로. 예수 믿다 모주나. 너
Там вода. Включай, Да, да, все включено. Не знаю.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방구석에서 보면서 항상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데란 말이야. 약간 소심해서 아무나 못 물어보거든요. 약간 눈이 마주쳐서 웃어주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옷을 여기다 널어놓으셨어? 지금까지 몇 개국을 여행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지 씨는 한 몇 개국입니까? 뭐 남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아프리카 대륙부터 뭐 많이 가시는 동남아, 뭐 태국 이런 쪽까지 해서 36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36개국? 네, 우리 준빈 네, 씨는 네. 몇 개국이에요? 전 더 적은 게 저는 나라별로 오래 머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24개국인가 갔더라고요. 예. 요거 이제 2022년에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 자체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5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수리남. 우리나라에서 그 수리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덜란드 경유해서 네덜란드까지 12시간인가 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남까지 8시간 딱 가면은 20시간 20시간 예, 가면 이제 수리남 갈 수 있는데 마지막 와보고 싶었는데 얘가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됐던 차이나타운 홍리의 동상 현재는 뭐 굉장히 평화로운 그냥 아메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두 분은 좀 언제 해외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원지 씨는 좀 언제? 저는 이제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런 집에도 딱지가 붙는구나. 왜냐면 엄청난 부잣집에만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집이었냐면 9시에 단수가 되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이 탱크가 오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화장실 해결하고 그때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세렝게티 이런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너른 초원 같은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들어가면 이제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고 어두운 약간 항상 물이 축축해서서 발에 물이 차박 항상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집들이 이제 한 칸씩 딱 있는데 다락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따로 사시고 그리고 이혼도 하셨고 여러모로 하는데 이제 여자 3명 두면 거의 딱 맞는 그 정도 정말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네. 이 최소한의 인간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 거죠. 책상 하나 없고 그런 결핍이 약간 여행으로 이렇게 뭔가 로망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게 이제 또 진짜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알바를 90일간 한 6달 가까이 했었어요. 6달 가까이 해서 네, 그걸로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보면 이제 발 사이즈를 이제 보면 제가 사이즈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240이시죠? 이러면은 그분이 신뢰감을 확 갔죠. 네. 이분 베테랑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발을 좀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런 예. 기술, 짜잘한 기술들 예,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1,000원, 2,000원도 너무 아껴야 되니까 5개월 동안 쓴 거는 거의 버스비, 차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이제 주먹밥 싸다니면서 밥값 아끼려고. 우리 준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2-3번 나가나? 뭐 그런 진짜?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 축구. 게임하고 해외 축구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 보니까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게 저 쉽지 쉬운 않네. 일은 아닐 텐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 이게 또 준빈 씨가 이런 또 아이고.
너무 뭐 늘 얘기 드립니다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이 진짜 학교 폭력 지금도 이 어느 곳에선가 이런 게 누군가를 이 괴롭히고 예, 못 살게 구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덩치가 되게 작고 항상 반에서 키로하면 꼴찌였어요. 맨 앞이었거든요.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에겐 항상 미치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가도 똑같았는데 그냥 뭐 매점에서 빵 사오라든지 아니면 이동 수업 같을 때 책 자기 거 옮겨 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체육복 빌려가고 뭐 교과서 빌려가고 안 돌려주고 컴퍼스로 등을 찌르고 그러니까 야 나 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찌르고 그럼 제가 아파하는 거 보면서 웃고 막 그래서 중3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해서 혼자 되게 떨어진 실업계를 갔어요. 일부러.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까지는 정말 해방이었던 게 반에서 1등 했고요. 일단 애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중반부터인가 반에 있던 누가 그 중학교 때 애한테 들었어요. 제 별명이 걸베이였다더라. 제 별명이 걸베였거든. 거지였거든 별명이. 심장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중학교 때 저랬다더라 하는데 와 진짜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럴 바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정말 이게 또 저기 진짜. 준비 씨가 또 그런 일이 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기를 한 오래 겪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부모님도 모르세요. 그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자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집에서 어느 가족이 그 자퇴한다고 하는 걸 꼭 자퇴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네가 자퇴를 왜 하냐. 고등학교 때 추억은 절대 못 만든다. 그냥 전 추억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가출을 했어요. 자퇴 안 시켜주니까. 그때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이제 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거제도까지 가서 그때 배추밭에서 막 자고 이러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사회는 무섭구나 하면서 한 4일하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사실 거제도에 있다 이러니까 한 밤 9시인가 전화했는데 통영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통영까지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새벽 4시쯤에 오셨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랑 둘 다. 그래서 차를 타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집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그냥 인생이 무너졌고 저도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dengu피증 심해지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말을 했죠.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맞았다 애들한테.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학교 가서 자퇴. 엄마가 미안해하더라고요. 이 참 우리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한 게 제가 27살 때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창피한 일이에요 되게. 왜냐면은 학교 폭력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 원인을 당한 사람도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가해자들은 많고 소수예요. 그 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폭력 없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폭력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인을 자기한테 찾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쟤네는 안 맞는데 왜 나만 때릴까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뭐 나대거나 혹은 내가 뭐 못생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준비 씨가 진짜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스스로가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느껴야 할 죄책감과 본인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절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꼭 좀 요청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가 있죠. 저희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꼭 그 도움을 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대 인생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기에 대해서 뭐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20대만큼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를 애들 다 학교 다닐 시간에 저는 집에 2년 동안 진짜 방에만 있으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것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0대는 누구보다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20대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나씩 이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는 유학이었어요.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등하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있었어요. 저는 10대 때는 진짜 자살을 검색을 했었어요. 제가 아예 그냥 근데 그냥 죽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자살하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하고 걔네 뭐 어떻게 복수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성공해야 된다. 나는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야 된다가 너무 20대 중반까지는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 알아보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 마을의 어학원이 300만 원인 거예요. 2학기에. 거기서 알바하면서 딱 이제 영어를 쭉 배우니까 이제 끝날 때쯤 한 7개월 때쯤부터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27이니까 이제. 그래서 대사관을 한 5개 정도 넣고 그다음 미국, 영국이랑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 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 대사관 중에 딱 한 개 붙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그래서 딱 붙어서 엄마 전화하면서 엄청 울고 그때 제가 4월 29일 날 입사를 했는데 5월 8일 날 외교부에서 어머니한테 그 화환을 보낸 거예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참 또 이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